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결국 종로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종로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황교안 대표 오늘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약속의 땅 종로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종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신당은 새로운 당 이름을 짓느라 고심하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이름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 선거운동 특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신당의 또 다른 이름, 그리고 이낙연 황교안의 종로 빅매치 2020 의석전쟁에서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그날 남산의 부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았을까? 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총성으로 바뀌었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영화 바로 남산의 부장들인데요. 이 영화를 만든 우민호 감독이 생각하는 12.26 사건의 원인 속 인터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 일수 단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명 추가됐고 23번 확진자가 들렀던 백화점과 마트는 폐쇄됐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 뉴스 오영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고요. 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자, 한 주를 열심히 달려왔더니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용수처 모습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7시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네, 뉴스 오영우와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명 추가 발생했다는 소식부터 전해 주시겠네요. 네, 24번 확진자고요. 네. 28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우한에 거주했던 교민이고요. 네. 임시 생활시설인 이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인 것이죠. 네네. 지난 6일에 오후 1시쯤에 그 인후통 등 증상을 호소해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나와서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24번째 환자를 포함해서 임시생활관에 입소한 교민 700명 전체 그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이렇게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가 사례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로써 임시 항공편으로 이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 중 확진자는 13번에 이어서 2명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13번 환자하고 24번 환자가 같은 직장에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두 환자와 같은 직장을 다닌 그 직장 동료가 임시생활시설에 2명이 더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합동지원단은 이 해당자들에 대한 집중 감시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쨌든 통제 아래에 있는 네네. 확진자여서 참 다행입니다. 자, 23번 확진자가 들렀던 롯데백화점 본점이 피해 소외됐다는 소식도 주목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이 23번째 확진 환자가 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이 서울 명동의 롯데백화점 본점이 오늘 오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 롯데백화점은 23번 확진자가 지난 2일에 이 본점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2시부터 닫았는데요. 롯데백화점 본점이 이 정해진 휴점일 외에 이 전염병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롯데 측은 철저한 방역을 마친 뒤에 10일 이후 다시 매장을 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23번 확진자가 이마트 마포 공덕점에도 들렸었는데요. 네네. 이에 역시 이마트 마포 공덕점 역시 오후 2시부터 영업 종료 방송을 내보내고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이마트는 일단 9일까지 계속 방역을 실시한다는 예정인데 언제 다시 문을 열지는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 23번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지난달 23일 서울로 입국을 한 뒤에 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중국인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지난 2일에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쇼핑을 했고 그날 이 이마트 마포 공덕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일단 매장에 들렸을 당시 이 매장들에 들렸을 당시에는 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9번 환자의 동선도 공개됐다고요? 네, 19번 환자도 활동량이 좀 많았는데요. 아이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그리고 인천 송도 수도권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환자의 접촉자가 7일 기준으로 54명인데요. 일단 이 환자는 그 1월 31일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회사로 출근을 했고 또 이 분당구 소재 부모님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송파구 소재 빵집인 이 파리바게트 헬리오시티를 방문했고요. 또 이 교촌치킨 가락 2호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소재 호텔인 르메르디앙 서울을 방문을 했고 또 부모님 차량을 이용해서 쇼핑몰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있는 음식점인 이 통영별미라는 곳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상근 기자 다른 방송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KBS뿐만 아니라 MBC, SBS, TBS, YTN 또 있습니까? 네, YTN은 다니지 않고 있고요. 네. 잘렸습니까? 네. 예. 여기 오느냐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네, 방송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걸리면은 그야말로 접촉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좀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또 지금 1339인가요? 네네, 1339입니다. 또는 120 문의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는 지금 정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증상이 보이지 않고요. 네. 일 있으면 별도로 만나 뵙고 말씀을. 네. 그러지 마세요.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네, 1339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확진자가 탑승했던 일본 크루즈선에서 4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 홍콩인 확진자가 탑승했던 호화 유람선에서 추가로 4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들 중 21명이 일본인이고 20명은 이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인입니다. 네. 한국인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유람선에 탑승했던 홍콩인 확진자와 또 밀접 접촉을 했거나 그 증상이 있는 273명 가운데 모두 61명이 감염된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탑승자 3,700여 명 전원을 오는 19일까지 선내에 대기하도록 했고요. 승객들에게 음식과 생활용품을 나눠주고 또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람선 내부에 자위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다가 이 중국 당국에 끌려가서 처벌까지 받았던 그 의사 리원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분,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맞습니다.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의사 동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톡방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고 이 얘기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는데 아니 의사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왜 그게 처벌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중국 공안에서는 이제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를 한다. 허위 사실이 아닌 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안에 대한 비판이 매우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리원양 의사는 이제 34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이고. 네. 이 보호 장비도 없이 초기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으니까요. 네네. 이 보호 장비도 없이 환자를 돌보다가 지난 1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폐렴으로 상태가 악화되면서 오늘 새벽 3시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이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630명을 넘었고요. 확진자도 3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어제 하루만 사망자가 73명으로 이틀 연속 70명이 넘어섰는데 이 확진자 가운데 4,800명이 위중한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싱하이밍 신임 중국 대사에게 신임장을 전달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말로 기자회견했던 싱하이밍 대사 아닙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오늘도 한국말로 이 시진핑 주석의 신임장을 전달하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싱하이밍 대사와 그리고 역시 새로 부임한 이 토미타 코지 주한 일본 대사에게도 신임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이 대통령께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면서 이 중국 정부는 양국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협력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까운 이웃 사이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하루빨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타 코지 이 신임 주한 일본 대사도 만났는데 이 아베 신조 총리가 본인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같은 생각이다라면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이 도미타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국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수업일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19일 이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각 학교에 19일 이내에서 수업일을 줄여도 괜찮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휴업을 결정하기 주저했던 학교들도 이 수업 일수를 채운 셈이 돼서 이 휴업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인데 이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이로써 지난해 수업 일수 171일을 채웠을 경우 이제 휴업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확산됐을 때에도 수업 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일까지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은 8개 시도에서 총 592개 교회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확진자 이동 경로가 공개가 되면서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그리고 경기 구리시 등 휴업 학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속보는 계속해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당내외로부터 이 종로를 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4.15 총선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출마 선언이 많이 늦어져서 당원 밖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논란을 종식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지역으로 오라 이렇게 조롱 아닌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 당 대표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대선 주자를 너무 소모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황교안 대표가 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종로를 반드시 정권 심판의 1번지로 만들겠다라면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이 서울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동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당대표로서 공천권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내가 무엇을 마다하겠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선고가 나온 거죠. 이 소식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언급했네요.
네,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 늦어도 12일까지는 창당을 하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13일까지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이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네. 통합 논의에 많은 진전이 있다. 구체적인 안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또한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박주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대통합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손학규 대표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3당 통합 정당을 만들고 또 동시에 미래 세대와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네. 지역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무려 65억을 지원하는 등 각종 그 불법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9차례나 기소됐는데 네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제야 1심 선고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은 일인데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이 직권남용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네. 오늘 징역 7년 그리고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원세훈 전 원장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서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이 외곽팀의 온 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65억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 예산 65억 원으로 이제 댓글 공작을 했다라는 건데 네. 2010년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부 기획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그리고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해서 정치에 관여하고 또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 특활비를 활용해서 특정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 그리고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서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또 이를 실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가 됐는데 참 어영노조의 언론 장악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군요. 근데 네. 2010년 1월부터 이루어진 불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년 된 불법을 이제야 1심에서 단죄를 하는군요. 이게 워낙 기소된 내용이 많았고 총 네. 말씀하신 대로 9차례에 걸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 법원에서 기소된 사건을 8개 정도로 나눈 뒤에 그 2년 동안 심리한 끝에 이 사건들에 대해 모두 1심 판결을 내린 그런 셈입니다. 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 3천여만 원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금요일인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다른 요일에 비해 오후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쪽으로는 김포 1차로에서 사고가 나 일산 나들목부터 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송파에서 서안암 부근과 하남 분기점에서 강일까지 정체고요. 사고 구간을 지나서는 계양 부근에서 송내까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근과 월곶 분기점 일대, 또 서창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인데요. 바란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10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다시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매송 사이와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이 사이 안산 분기점 인천 방향 진출로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오랫동안 아껴뒀던 책입니다. 폴란드 출신 사회학자 네. 지그문트 바우만의 을 잃어버린 시간. 여기서 얘기하는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어떤 정서적인 불안정의 의미의 게 아니고요. 네.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이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게 시간을 얘기하는데 조르주 무스타키라고 그가 참 인생에 대한 노래를 많이 남겼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과 함께 있어서 하지 않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마솔리튜드. 네.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유명했던 노래죠. 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써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함께하겠습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긴급 회견을 열어서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낭떠러지에 선 심정으로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총선은 국민의 선택이다.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의 분수령으로 보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 결정했으니 반드시 이겨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시죠.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 당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결단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의견은 분분했고 모두가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 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 의원을 평가한 하위 20% 명단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방침이 비공개였다. 공개를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다. 그리고 하위 20% 명단을 발표하면 도리어 상대 후보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전에 공직자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잘했는가를 따지되 이것도 사실 절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 평가의 수준이나 기법이 크게 발전 못했기 때문에 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한번 따져본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면 그래가지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그래도 좀 그 결과가 나쁜 사람들은 일정하게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의 감점을 준다. 이게 확립된 원칙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만약 이걸 발표하면은 그 후보를 아예 공천 배제해야죠. 상대방 후보가 그렇죠. 예. 이런 사람 우리가 또 뽑아주겠냐고 나서면은 그거는 우리 후보를 상대방 후보를 공격당할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흔히 말하는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 경선에서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의 깜짝 승리에 대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2008년의 오바마 돌풍처럼 민주당에서 백인 오바마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2월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가 부티지지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후보와 조 바이든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인터뷰입니다.
네,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샌더스 후보하고 부티지지 후보가 박빙입니다. 예. 그리고 3등이 워런 후보, 4등이 바이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예. 어떤 대세론, 바이든 대세론은 좀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 된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티지지 후보의 어떤 깜짝 승리는 이것이 2008년에 오바마 돌풍처럼 어떤 민주당 측면에서는 백인 오바마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라든지 네바다, 캐롤라이나 이런 것이 이제 2월에 있는데 여기서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 부티지지 후보한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앞으로 샌더스 후보하고 바이든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악성 댓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심층 취재팀의 오수정 기자는 악플 사건이 늘고 있지만 그 해결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 경찰이나 검찰이 악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건 단순한 의견 표명이지 악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찰, 검찰이 피해자를 울린다니요? 네, 고소 과정부터 험난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던 건데요. 이 악플 피해자가 악플을 들고 고소를 하러 가도 수사기관에서 이건 결국 각하될 거다. 이건 고속감이 아니야. 이러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담긴 성희롱 악플을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담당자로부터 이건 단순한 의견 표명이어서 악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 피해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대부분은 기각된다. 대부분은 잘 안 된다. 혐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그걸 그렇게 가져갈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마치 악플을 쓴 사람들을 대변하는 듯한 식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근데 말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악플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강의를 듣는 느낌이니까.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중앙일보 JTBC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잠시간의 냉각기도 없이 곧바로 청와대 직원이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는 윤도환 국민소통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도 현직 언론인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수 신문 출신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직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중앙일보 JTBC 통합노조가 있는데요. 예. 어제 유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언론에 내정 사실이 보도된 뒤 이틀 만에 차직서를 냈다 이런 점을 언급을 하면서 네. 잠시간의 냉각기도 없이 곧바로 청와대 직원이 됐기 때문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특히 중앙일보라는 신뢰 자본이 이 강 전 부국장의 사적 행보에 쓰였다는 점에서 선배이자 동료였던 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자주 있어가지고 요새는 이거 참 비판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있죠. 지금 언급한 사람들 말고도. 그러니까 직행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MBC 출신인데 예. 바로 직행을 그때도 한 바로 갔었나요? 경우였고요. 예.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 역시 바로 직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수신문 출신 현직 언론인이 직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크라잉넛의 종로 콜링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그대의 향기 참 많이 덥었지 햇빛 찬란한 그 봄날 소낙비처럼 웃어버렸지 종로 콜링
전봉과일 향기처럼 나를 부르네 그대의 향기 종로콜린 빨간 이파리에 네모난 과일 초록 노을가에 잠들고 싶어 노란 눈꽃송이 새파란 팝콘 전본 과일처럼 춤추는 그대 그 손을 내게 잡아주오 종로콜린 전분 과일 향기처럼 나를 부르네 그대의 향기 종로콜린 나를 부르네 그대의 향기 종로콜린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람은 인격이란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것이 있다. 세상이 바뀌겠어? 이름만 바뀌지.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촌철살인 명대사입니다. 또 실제 역사 속에서 또 널리 기억되는 어록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남산의 부장 김재규가 왜 돌연 야수로 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았을까? 김재규 역할, 영화에서는 김규평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역할을 맡은 이병헌 배우가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각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허구와 실제를 넘나들면서 당시 그 인물들의 심리에 가까이 다가간 영화 남산의 부장들, 이 영화를 만든 우민호 감독 연결했습니다. 자, 내부자들, 마야광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까지 남자들 심리를 잘 그려낸 그런 작품들이죠. 이 작품들의 감독입니다. 우민호 감독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남산의 부장들 감독 우민호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객 5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의 결과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아이고. 관객 수가 많이 이제 줄어든 건 사실인데, 예. 뭐 부가파권까지 해서 손익은 맞춤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다행입니다. 예. 그 500만 중에 저도 한 명인데요. 예.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영화를. 예. 1990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김충식 기자의 취재록을 영화화하셨는데 제가 이 책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방대하고요.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의 일부분을 영화화하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때 대학생 때셨다고 들었나요?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때 그런 좀 복잡하고 난해하고 또 굉장히 남마처럼 얽혔던 그 권력 관계 어떻게 대학생 때 그걸 관심을 갖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해가지고 한 96년도인가 막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이제 우연치 않게 친구 집에서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제가 몰랐던 어떤 한국의 근현대사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앙정보의 시작과 끝을 다루면서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거기도 사진들도 많이 이렇게 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진들이 물론 이제 글도 되게 훌륭했지만 그 사진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그게 그 사진들이 우리 역사의 어떤 실제 한 장면들인데 그 권력자들이고 그들이 저에게는 마치 되게 제가 영화 학도일 때 재밌게 봤던 어떤 대부나 그런 어떤 갱스터 무비의 어떤 한 장면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왜 11.6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기 측근한데 그런 측근한데 그렇게 당시 대통령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상당히 큰 호기심이었어요. 그래요.
그래 60년, 70년, 80년대 또 90년대 초까지 동아일보에 아주 실력 있는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진도 아주 걸작들이 많아요. 예. 자, 감독님이 직접 원작 판권을 구입해서 각색 작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원작을 각색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신 건 뭡니까? 이게 또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각색한다는 것에는 또 각별한 또 이 본인의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도 있을 것이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첫 번째는 그 원작이 갖고 있는 어떤 되게 그 냉철하고 차가운 시선이 있었어요. 네. 그런 냉철하고 차가운 시선을 좀 영화 속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사진 속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어떤 갱스터 무비의 그 누아르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되게 당시에 보면은 그 사진의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그 중앙정보부를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세운 사람인데 그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이렇게 건물에서 이제 마지막 좀 이렇게 쫓겨나는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옆에 그 다음에 취임하는 이제 2대 정보부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겨울이었는지 되게 이제 긴 이제 코트를 입고 나오는데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런 어떤 누아르적이고 좀 갱스터 같은 느낌들 플러스 어떤 원작이 갖고 있는 어떤 차갑고 냉철한 느낌들을 좀 가져오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좀 콜드 누아르 느낌들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네. 김종필 그 초대 이제 중앙정보부장 아닙니까? 그분이. 예, 맞죠. 예, 나중에 또 총리도 했고 2인자로 해가지고 또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 김종필 전 총리를 영화 속에서 많이 다루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렇게 다루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어요. 사실은. 김종필 전 총리를 배역으로 해서. 그래서 뭐 영화를 한 1, 2부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좀 과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야기가 너무 번진다 뭐 그런 의미죠. 너무 방대하죠. 왜냐하면 이 2시간 내외로 어차피 영화는 담아놔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능했고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인 중앙정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그 40일의 순간을 제가 이제 포착을 한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중앙정보부장의 그 파리 실종 사건과 11.6 사건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요. 원작을 접하기 전에는. 근데 그거를 원작에서 보니까는 그게 불과 두 사건의 간극이 20일 차이밖에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그 사실 70년대 중반에 이제 미국 의회에 나가서 박정희 대통령 비리를 폭로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12.6하고 가까운 시기에 그런 김영욱의 죽음이 있었나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놀라웠고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두 사건에 다 집속이 관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파리 실종 사건은 그게 분명히 그 대통령의 을 향한 어떤 충성에 의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20일 만에 그게 총성으로 바뀌었는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떤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은 김종필 전 총리가 한번 좀 나와도 좋았겠다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 의견인데 이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2인자 박정희 대통령의 2인자로 이렇게 뭐 꼽혀가지고 결국 이제 축출되잖아요. 축출되는 과정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2인자로 거론이 돼서 각하에게 누를 끼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 또 남산의 부장들에 나오더라고요. 원작에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감독님의 또 예리한 시선 속에서는 이게 또 편집이 됐네요. 어때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뭐 충분히 아주 훌륭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전작인 마야광에서도 사실 부마 항쟁이 다뤄지고 이번 작품에서도 부마 항쟁이 나옵니다. 부마 항쟁을 영화의 소재로 연이어 사용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게 사실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그 마야광도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후반부까지 다루고 있던 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 되게 중요한 또 사건이고 큰 사건이다 보니까 최근 그 부마 항쟁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다루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비도 마찬가지, 저기 남산의 부장들도 마찬가지. 예, 그렇군요. 자, 이 남산의 부장들 원작에는 이제 김종필 전 총리도 나올 법했지만 이제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죽음의 그 과정에서 최태민 씨의 존재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태민. 예. 뭐 이제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 관계 속에서 11.6이 발발된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최태민의 권력농단에 대해서 이제 김재규가 불만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11.6이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은 또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신 게 있으신지요? 그 부분도 사실 원작에 있던 부분인데, 뭐 사실은 그 11.6이 왜 일어났는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왜 총을 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또 그 중에 하나라는 뭐 원작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 최태민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알려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 당시에 그 11.6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내면과 감정과 심리를 쫓아가는 영화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최태민이라는 어떤 되게 알려진 사람이 오면은 아마 영화의 포커싱이 되게 좀 이렇게 흐트러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번질 수 있다. 글로 잘못하면 그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또 최태민 씨와 관련한 추문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또 영화에서 다루다 보면은 김재규, 차지철, 또 김영욱 이 관계가 좀 흐트러져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그렇게 또 들어와서 잘못했으면 아마 좀 내부자줄 쪽으로 또 갔겠죠, 영화가. 좀 그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우리 우민호 감독께서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12.6 사건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자는 의미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근현대사에서 12.6 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조금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의미로 근현대사에서 이 11.6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영화를 찍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11.6이라는 사건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은 역사학자가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다른 거기에 뭐 전문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기보다는 이걸 좀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건 속에 있는 어떤 그 당시의 인물들의 감정과 내면을 좀 바라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 사건이 되게 어떤 거시적인 되게 뚜렷한 어떤 대의나 정치적인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되게 개인적인 관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관계와 감정의 균열과 파열음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11.6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화를 찍은 거예요. 같은 사건을 다룬 영화가 꽤 있습니다. 효자동 이발사도 있고요. 그때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 그때 차지철 역할을 했던 배우는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만은 김재규 역할은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 아니겠습니까? 백윤식 선생님. 백윤식 씨. 자, 그때 그 사람들에서 참고하신 부분은 있으신지요? 혹은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지. 사실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은 저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요. 되게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되게 성격이 달라요, 남산의 부장들이랑은요.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은 블랙 코미디 같은. 블랙 코미디고, 그건 되게 사건과 상황에 되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임상수 감독님의 바라보는 어떤 11.6이라는 어떤 그런 시선이 되게 이제 강하고 세게 좀 들어가 있는 영화라면은 저는 저의 그런 남산의 부장들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물들의 내면과 심리와 그런 감정에 좀 집중하면서 풀어보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어떤 메시지를 막 크게 던진다거나 그런 영화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런 연출의
그 어떤 메시지, 네. 의미 이런 거는 가급적으로 자제하면서 찍으려고 노력했던 영화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판단은 좀 관객분들이 하게끔 그래서 그렇게 찍은 영화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 임자 곁에는 내가 있잖아. 이 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군가를 제거하라. 제거는 내가 직접 지시할 수는 없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표현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일을 벌여도 내가 뒷감당해 줄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좀 암묵적인 대사죠. 사실은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의미에 좀 가깝지만은 그게 만약에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가 언제 위해를 가라고 했느냐 또 이렇게 그렇죠. 면피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 좀 암묵적으로 이제 승인은 하지만은 자기 손에 직접적으로 이제 피는 묻히지 않겠다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들어낸 네, 참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진 않지만은 굉장히 그 당시 권력자가 아주 음험한 또 그리고 내밀한 그런 뭔가 지시를 할 때 쓰는 말로서 아주 상징적이다. 그게 또 이인자들을 향해서 충성 경쟁을 또 시키는 그런 의도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한테나 임자 곁에는 내가 있잖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또 인자라는 그 단어도 자체도 그렇고 그런 또 주는 뉘앙스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그 당시 박 대통령의 어떤 용인술 자체가 되게 유명했고 그렇게 어떤 이인자를 키우지 않고 이인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충성 경쟁을 시켜서 그래서 그래요. 이 이야기를 차지철한테도 했고 그리고 김재규한테도 했었고 또 김영욱한테도 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전학석이 알 수 없는 누군가에도 또 하는 장면이 있죠. 네. 12.6 사태 직후에 김재규는 중앙정보부가 있는 남산이 아닌 육군본부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밝혀진 게 없고 추측만 무성할 뿐인데요. 남산의 부장들 역시 그 부분에 상상력을 더하지 않고 그저 미스터리로만 남겨뒀는데 김재규가 만약 남산으로 향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 그러니까 육참 총장 정승화를 데리고 남산으로 갔다면은 역사가 달라졌을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합니다. 뭐 역사의 가정이란 건 없는데 그런 가정은 상당히 흥미로운 가정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여러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고요. 왜 원래 목적지였던 중앙정보부로 가지 않고 왜 육본으로 갔을까? 그리고 만약에 6본으로 가지 않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거듭 해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미스테리는 미스테리로 남겨두자는 제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원작자인 김충식 기자님한테 지금의 교수님이시죠. 김충식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6번으로 가자고 중정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그 교수님이 그 취재를 좀 해봤대요. 그래서 뭐 좀 군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만약에 차를 글로 안 가고 돌리지 않고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갔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느냐고 취재를 좀 해봤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한 바로는 중정으로 갔어도 결국 실패했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물론 며칠 동안 도 혼란스러웠을 거다. 혼란스럽게도 결국 군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충식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많이 준비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저격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뭐 치밀한 듯하지만 허술하고 허술한 듯한데 치밀한 거죠. 근데 본인은 법정에 서서 이를 혁명이라고 이렇게 의미 규정을 하더군요. 그것도 저한테는 또 약간 미스터리였어요. 무엇이 혁명이었는가 하는 점에서 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 남산의 부장들 어떻게 후속작도 이와 연장선에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저기 그만하려고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시대극. 조금 더 이제 조금 이게 순수한 장르 영화를 좀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민호 감독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남산의 부장들을 만든 우민호 감독이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1부 여기까지입니다. 6시 정각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